2024년 6월 18일 두바이를 경유해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무사히 도착했다. 바쿠는 바람이 부는 도시라는 뜻이란다. 주변이 뜨거운 사막이어서 한번 거친 바람이 불면 내리 3일간 부는데 나무뿌리가 통째로 날아다닐 정도라 한다. 비행기에서 내린 시간이 새벽 4시인데도 섭씨 33도 한여름 날씨다. 하지만 습도는 낮은 편이어서 그늘에 들어가면 별 문제 없다. 공항에서 나와 아테시크라는 조로아스터교 사원을 보러 갔다. 가는 길 양쪽 주변에 유정들이 가동 중이다. 이 나라의 주요 소득원이 바로 석유, 가스 자원이다. 조로아스터교는 그 유명한 자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철학자 니체의 책 제목에 나오는 종교의 창시자 이름이다. 우리말로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 한다. 이 종교는 기원전 2000년 전쯤에 태동해서 페르시아 시대의 민속 종교로 널리 퍼졌다가 이 지역이 아랍 이슬람에 점령되면서 그 세력이 약해졌다고 한다. 지금 아제르바이잔은 남쪽에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이란처럼 이슬람 국가다. 아테시크 사원이 종교 성지로서 비교적 큰 유적으로 남은 것은 낙타를 타고 먼 길을 오가며 무역했던 캐러밴, 대상들이 묵었던 곳이기 때문인 듯하다. 그들은 먼 길을 떠나며 자신의 안전을 빌기도 하고 큰 돈을 벌면 성지를 증축하도록 헌금도 했을 것이다. 종교든 뭐든 경제 번영에 무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 코카서스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몽골, 셀주크, 비잔틴, 오스만 제국, 제정 러시아, 소련의 영향을 차례로 받다가 독립한 땅이다. 대륙의 세력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어서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이웃 코카서스 나라 중 북쪽에는 조지아, 서쪽에는 아르메니아를 접하고 있다. 이들 나머지 두 나라는 동방 정교를 믿는 나라여서 아제르바이잔과는 문화가 다른데 특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영토 문제로 몇 년 전 전쟁을 한 사이라 서로 국경이 봉쇄되어 있다. 그래서 코카서스 3국을 보는 경로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의 순서로 해야 한다. 날씨가 뜨거워 점심 식사 후 일단 호텔로 가서 체크인하고 조금 쉬었다가 저녁 시간에 다시 나오기로 했다. 조금 서늘해진 시간에 구도심의 왕궁터를 둘러봤다. 15세기경 왕궁을 옮긴 곳이라 하는데 견고한 성이긴 하지만 생활 공간으로서는 그리 쾌적하지 않을 것 같은 돌벽돌의 성이었다. 구도심의 막루로 쓰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처녀의 막루는 우리나라의 첨성대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규모가 커서 400명의 인원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게 설계되었다. 저녁 식사 후 카스피 바닷가에 있는 해안공원을 산책한 후 호텔로 돌아왔다. 여행 첫날인데 아주 빡빡한 일정이다. 2024년 6월 19일 아침 일정으로 세계 최초의 상업 유정을 보러 갔다. 바쿠시 외곽에는 지금도 가동 중인 유정들이 많다. 그냥 땅을 파기만 해도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석유가 나오던 땅이다. 1846년 처음으로 땅속을 굴착해서 원유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바쿠 유전의 성공으로 이 나라는 잠깐이지만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었다. 바쿠 유전 개발에는 노벨상의 노벨 형제들도 관계가 있는데 그 3형제는 모두 사업가의 기질을 타고난 듯하다. 이번 이야기는 노벨상의 주인공 3남 알프레드 노벨의 형인 루드비그 노벨의 석유 사업에 관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 유정 몇 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자 이를 유럽으로 운송할 수단을 사업화했다. 이곳의 원유는 송유관으로 흑해까지 운반한 후 흑해부터는 유조선으로 운반하면 되므로 그는 차례로 송유관과 조선소 사업으로 확장했다. 이런 사업 전략은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생산할 때 제강 사업으로 확장한 것과는 반대 방향이지만 둘 다 수직적 통합이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미국의 록펠러로부터 빌렸다고 한다. 노벨도 미국의 록펠러처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결정 중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보는 안목이었다. 록펠러는 이곳에서의 사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손을 털고 나갔고 노벨은 미적거리다가 모든 투자와 자산을 빼앗겼다. 그 일 때문인지 노벨은 어느 휴양지에서 생을 끝내는 비운의 사업가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아제르바이잔의 고부스탄에 있는 암각화 지대다. 선사시대 고대인들의 생활 양식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수많은 그림이 큰 바위돌에 새겨져 있다. 고대인들이 들소를 사냥하는 모습, 카누를 타고 노를 젓는 모습, 족장의 모습 등 옛사람들의 생활을 고증하는 듯한 그림들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명은 이들 옛사람들의 삶이 축적되고 그 중에서 성공적인 그룹이 살아남아 진화한 결과물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제르바이잔 북서쪽 조지아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세키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로 17세기 어느 한국의 여름 궁전과 캐러밴들의 숙소 카라반사라이가 있다. 숙소에 방들이 많은 것이 당시 캐러밴들이 얼마나 북적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내일은 국경을 넘어 조지아로 간다. 참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극도의 적대국이라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이고 민족적으로 터키계에 가깝다.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기독교 정교 국가이고 민족적으로 유럽계다. 코카서스 땅에 이렇게 민족과 종교, 문화가 판이하게 다른 나라가 살다 보니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여기에 사태를 더 어렵게 한 요인이 구소련이다. 아제르바이잔의 남서쪽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을 나고르 카라바흐 공화국이라는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95%가 아르메니아인이 사는데 시료 지배는 아제르바이잔이 하도록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최근 독립전쟁을 시작했으나 2023년 9월에 항복하면서 주권이 아제르바이잔에 완전히 넘어갔다. 그러나 민족적 갈등이 언제 또 분출할지 모른다. 아르메니아 남쪽에는 아르메니아 땅을 건너서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존재한다. 지도로 보면 마치 아르메니아 땅에 아제르바이잔이 자리 잡은 꼴이다. 이런 이상한 국경을 만든 데는 구소련 정부의 꼼수가 작용했다. 적대적인 민족을 서로 뒤섞어서 얼기설기 어지럽게 만든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해서 소련 중앙정부가 원격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주변국이 평화롭게 사는 것보다 분쟁으로 얼룩지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모른다.